이번 시간에는 고전 영웅소설 5번째 시간으로 종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딱 종전이라고 했어요. 저는 인물의 일대기니까 종의 일대기에서 다루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해설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영웅소설을 배우고 있는데 영웅소설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게 20여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웅소설을 읽고 문제를 풀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첫째는 자, 영웅소설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이야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홍전을 읽었다 그러면 이 조홍전은 굉장히 긴 장편소설이에요. 그럼 이 긴 장편소설에서 만약에 모의고사라면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영웅 군담 소설이기 때문에 이 영웅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군담 소설이니까 등장인물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등장인물들은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갈등 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인공을 주동인물이라고 한다면 그와 갈등하는 인물, 반동인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진행 어떻게 예측해요? 만약에 어릴 적에 시련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시련을 극복하고 누굴 만나요? 조력자를 만나죠. 조력자에게 어떤 병법이나 이런 걸 익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러고 나서 큰 벼슬을 얻어서 행복하게 결말이 끝난다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 독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모의고사라고 친다면 보기의 지문, 보기가 있는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한다고 그랬죠. 보기는 힌트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보기의 힌트를 보고 내용은 무조건 다 읽어야 되죠. 자기가 아는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이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읽어야 돼요. 그럼 읽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친 부분,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읽으면서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빨리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도 줄이고 정확성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죠. 읽으면서 체크해야 할 거. 뭐가 있어요? 인물 동그라미나 네모로 치세요. 그 인물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도 기호를 달리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소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과 장소만 표시해 두면 땡이요. 읽으면서는. 그 다음에 또 문제화되는 게 A와 B에 대한 서술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A는 인물 묘사를 했다더라. 혹은 장소를 묘사했다더라.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이야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 방식은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A, B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읽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읽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한자어가 나와요. 모르는 한자어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쭉 보면서 상황 맥락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물의 직책에 관련된 용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승상이 뭐니 좌수가 뭐니 대장부가 뭐니 이런 것은 그냥 잘 모른다. 그리고 앞에 성이 나온다. 성성 김진사 이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직책이겠거니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직책인지는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되고 성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 그럼 얘는 직책이겠거니라고 인물을 구분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개념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개념어는 뭐가 있어요? 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어, 묘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집자의 개입
나올 수가 있죠. 요 세 개만 아시면 고전소설 땡입니다. 묘사는 공간 묘사 혹은 인물 묘사. 겉에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묘사는 언제 나올까요? 신이한 장면이 나올 때 묘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공간 묘사가 되고, 인물의 외양 묘사 주로 그 인물이 악한 인물이거나 선한 인물일 때 성격을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유학적 제시는 서술자의 평가니까, 그쵸? 서술자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서술자의 개입이죠. 서술자의 평가 혹은 뭐야, 지난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땡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작품을 읽어 분석을 하시면 되고, 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줄거리 전체를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 줄거리를 한번 듣고 한번 읽어봤어. 그러면 이 지문이 문제화 되었을 때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고1이라고 치면 이게 고3 때까지 기억날까요? 네, 기억납니다. 대부분 다 기억이 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 종전이라는 작품 전체 줄거리 보고, 그 다음에 특징, 이 작품의 특징 보고 나서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급급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이 풀어가네, 요거를 익히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지를 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 작품 종전은 어떤 특색이 있냐? 자, 간신과 외적에 맞서. 간신, 그죠? 과 외적에 맞서. 그러니까 갈등이 두 개가 나타난다는 거죠. 간신과의 갈등, 외적과의 갈등. 나라를 구하는 조웅의 일대기를 담은 영웅 군담 소설이다. 이게 특징이고, 배경이 송나라예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이 중국에 대항하는 외적은 누가 돼요? 바로 오랑캐라고 불리는 나라들인데 주로 이제 서번, 가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족, 중국 한족 뭐가 있어요? 은, 주, 진, 한, 송, 원, 명, 청,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은나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 한, 주부터 합시다. 은, 주, 진, 한, 송, 원, 명, 청, 이게 답니다. 이게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예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은주, 진한, 송원, 명청은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로서, 자, 작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명 배청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오랑캐로 봤어요. 그러니까 은주, 진한, 송원, 명청을 제외한 모든 이런 나라들은 적국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또 하나 생각해 둬야 하는 것은, 자, 은주진한 송원 명청만 아니고 뿐만이 아니고 여러 중국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도 소국을 이루면서 살더라.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은 어떻게 명칭이 나오냐면 뭐뭐국이라고 나와요. 서번, 가달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요런 팁을 가지고 우리가 영웅 군담 소설을 풀면 아주 쉽게 내용이 그닥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일단 오늘 종전 함께 보도록 하는데 줄거리를 봅시다. 자, 이 종전은 꽤 긴 장편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웅 소설의 일대기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이한 출생, 그 다음에 어릴 적의 시련,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 그 다음에 이 조력자에게 큰 능력을 얻어서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요거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종전은 뭐가 없냐면 기한 출생 부분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이 영웅소설인데 로맨스가 있습니다. 그 로맨스는
자유연애 사상이에요. 자유연애 사상. 자, 송나라를 배경으로 있는데 이때 당시는 모두가 뭐요? 연애하면 안 되고요. 부모가 정해준 배필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종이 먼저 연애를 하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식으로 결혼이 진행돼요. 그래서 자유연애 사상을 엿볼 수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송나라 문제 때 공신이자 좌승상, 승상은 직책 이름인데 승상은 최고의 직책 이름이다. 그러니까 벼슬이 매우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좌승상은 어쨌든 승상이 들어갔으니까 매우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인 조정인, 그러니까 성은 조씨고 이름은 정인이에요. 그래서 조승상이라고 불리겠죠. 자, 승상인 조정인은 그러면 간신인 우승상 이두병, 그럼 간신은 부정적 인물이니까 그죠? 이렇게 세모 쳐주고, 조정인은 긍정적 인물이겠네요. 그죠? 공신이라고 했으니까요. 국가에 공이 있는 인물이에요. 참소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인이 간신 이두병의 참소 때문에, 참소는 뭐야? 모함하는 말 때문에 음독 자살한대요. 그래서 천자는 누구예요? 문제겠죠. 그죠? 송나라 문제, 천자는 황제라고 했으니까요. 황제, 문제는 조승상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는 황제로부터 총애받는 인물이었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애석히 여겨 조승상의 아들 조승상의 아들 조웅을 궁으로 불러 태자와 함께 놀겠다. 태자는 그 다음 황제가 될 인물, 왕이죠. 아들이죠. 황제 아들 하고, 태자는 조웅을 형제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두명 간신이요. 간신은 후환이 두려워, 후에 일어날 우환이 두려워 천자의 사랑을 받는 조웅을 죽이려고 한대요. 어느 날 조웅의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자, 조웅의 어머니는 왕씨래요. 어머니 왕씨가 이두병이 조웅을 죽이려 한다는 몽쪽 꿈이죠. 꿈의 계시를 얻고 아들을 데리고 피신해요. 아니나 다를까 원래 이 고전소설은 꿈이 앞날을 계시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꿈에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황제가, 그죠? 이 황제가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들어와서 이 호랑이가 궁녀를 한 명 물고 달아났어요. 이 꿈이었거든요. 이 꿈은 누가 알려준 거냐? 누가 죽었죠? 왕씨의 남편 좌승상이 자살했잖아요. 이 좌승상이 알려준 꿈이에요. 그래서 이 현명한 왕씨는 이제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아들을 데리고 피신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요? 이두병, 간신 이두병이 황제 조문제를 죽이고요. 그래서 태자가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마저도 태자 자리라도 뺏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발단인데, 그럼 여기까지는 어릴 적 시련이죠. 어릴 적 시련. 그럼 전개 부분 볼까요?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이 꿈에서 그죠, 나쁜 일이 일어날 그 흉조를 얘기해줬고, 실제로 그 흉조가 일어나서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두병이, 이 황제는 태자가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황제는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두병이 권세를 부려요. 왜냐하면 이두병 자체가 아까 우승상이라고 해서 최고 관직에 오른 상태이고, 이두병에겐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 벼슬 자리에 오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부리다가 마침내 어린 태자를 계량도로 유배 보낸다. 정배 보낸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이두병이 태자를 죄인 취급한 거죠. 스스로 제위에 오른다라는 말이 뭐야? 황제 자리를 빼앗은 거죠. 누가요? 간신 이두병이. 그래서 조정의 신하들은 그 의세에 눌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조웅 모자는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했어요.
그죠? 도망 다닌 거죠. 월경 대사를 만나요. 대사하면 큰 스님이란 얘기니까 어떤 재주가 있는 스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나 강서남에 들어가 의턱하게 된다. 의탁 몸을 숨긴다. 조응은 월경대사에게 술법과 글을 배워. 그러니까 이 월경대사는 신기한 재주가 있는 도사이고요. 이 도사에게 그죠? 술법을 배우는, 즉 월경대사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조응의 조력자. 어느덧 1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응은 모친과 대사에게 출세할 결심을 말하고, 출세하다가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요.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입신한다는 얘기로 과거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말하고 강서남을 떠나 강호의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화산도사로부터 조응검을 얻고, 그러니까 이 화산도사도 조력자. 이가 되겠네요. 두 번째 조력자. 조응검은 왜 조응검이라고 했냐? 조응의 이름이 새겨진 검이다 라고 해서 조응검이에요. 그래서 삼척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 군담 소설은 이미 이 사람은 뭐야? 영웅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영웅으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신선들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로 종검을 얻고 철관도사로부터 또 조력자 3 무술과 도술을 배운 뒤 용마를 얻는다. 여기서 용마는 아주 훌륭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전에는 도사 3명이 종을 돕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종은 이미 술법도 익혔고요, 용마도 얻었고요, 여기 조응검이라는 좋은 무기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응은 강서남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그러니까 어머니는 강서남에 있었던 거죠. 가던 중 장진사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진사는 벼슬 이름이고요. 그의 딸 장소저와 혼인을 약속해요. 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유연애를 한 것입니다. 조응이 다시 길을 떠나자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장소저는 병이 들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조응은 철관도사가 주는 약을 받아 소저의 생명을 살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사이기 때문이죠. 자, 어느 날 서번은 오랑캐족이에요. 위국은 이제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위국은 긍정의 대상이고 서번은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침공하자 조응은 위국으로 달려가 아버지와 중마고유였던 위왕을 돕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위왕이 조그만 소국의 왕이죠. 소국의 왕이 아버지와 친구였대요. 그래서 도왔다고 합니다. 서번군을 격파해, 오랑캐를 격파하고 서번왕의 항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응은 위왕과 이별하고 남해로 가서 이두병이 태자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기 전에 태자도 구해요. 그리고 서번을 지나 위국에 조응이 도착하니, 자, 계속해서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약은 위왕을 도와 서번을 물리친 것. 두 번째 활약은 이 이두병은 누구였어요? 아버지를 모해했던 원수였죠. 그러고 나서 이 이두병이 태자의 자리도 빼앗고, 태자의 자리를 빼앗기 전에 먼저 송문제를 죽이고 태자가 황제가 되자, 역시 태자도 유배 보내고 나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 이두병이 태자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태자를 구출하는 게 두 번째 활약. 그리고 서번을 지나 위국에 조응이 도착하니 위국에 다시 갔죠. 아까 위국을 도와서 서번을 정벌했다고 했고요. 위왕은 장녀를 태자의 비로, 차녀는 조응의 부인으로 정하여 예식을 올린대요. 그리고 조응은 태자를 위국에 맡긴 뒤에 구한 태자를 위국에 맡긴 뒤에 돌아와 모친과 장소저를 만나고요. 그리고 조응은 위왕과 연합하여 황성을 쳐서 이두병과 그의 군대까지 모두 물리쳐요.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났네요. 그래서 황제를 복귀한 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두병을 처단했겠죠. 왕실은 회복되고 태자는 조응을 제후로 봉한다.
자, 제후라는 것은 황제가 일정한 영토를 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제후라고 하는데, 이 제후는 왕이란 호칭으로 부릅니다. 아까 그러니까 위국의 왕도 중국 큰 나라의 제후인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줄거리 살펴보았고, 그 다음엔 인물 관계들을 봅시다. 일단 우리의 주인공인 조응은 영웅이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태자를 복위시키는 영웅이자 충신이죠. 자, 그러면 이 영웅 조응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은 첫째 이두병이에요. 송나라의 간신인 우승상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조정인이 사망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송문제의 자리를 빼앗게 되죠. 황제 자리를 빼앗아서 그것도 복위시켜주는 인물이에요. 송문제가 죽은 후 태자를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라 칭했죠. 그리고 서번왕은 위국을 침범했던 오랑캐죠. 그런데 조응이 물리치니까 갈등 관계,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보시고, 이 장소전은 조응과 백년 가약을 맺은, 그러니까 자유연애의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아버지 조정인은 송나라의 공신인데, 이 조응이 10세 때 이두병의 참소로 돌아가셨고요. 왕씨는 아주 현명합니다. 그래서 조응을 이두병으로 지키고자 유랑 생활을 선택했고, 장진사는 장소저의 아버지, 그리고 이 장진사는 위국왕과 친구 관계가 아니고 위왕과 그죠, 조정인 아버지가 친구 관계. 그리고 월경대사, 화산도사, 철관도사는 모두 조응의 조력자죠. 그리고 태자는 송나라의 태자이면서 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나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위왕 조응에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갈등 관계는 총 3번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갈등은 조응과 이두병의 대립. 왜냐하면 이두병의 참소로 인해서 조응의 아버지 조정인이 사망했기 때문이죠. 이두병이 조응마저 헤아려 하자 조응이 어머니가 조응리를 데리고 이제 유랑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응과 서번왕의 대립. 서번왕은 누구죠? 위국을 침략한 사람인데, 위국은 위국의 왕이 아버지와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서 위국을 구출하는 내용 나오고요. 갈등 3은 조응과 이두병의 재대립. 왜 재대립했어요? 자, 이두병이 황제 자리를 빼앗고 태자가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태자마저 죽이려 할 때 조응이 이두병을 처벌하고 처형하고 무찌르고 태자를 구하고 태자를 황제로 복위시키죠. 이 소설에 나타난 주요 사상은 충효, 그러니까 충효는 유교 사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연애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조응이 어머니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장소저와 주체적으로 결혼한 게 자유연애 사상. 그 다음에 효는 뭐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참소한 이두병에게 복수하는 거. 그 다음에 충은 뭐야? 간신 이두병을 제거하고 태자를 왕위에 복위시키는 것. 이것이 충사상이 되겠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소설은 굉장히 긴 소설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자면, 전반부는 어릴 적의 고난이 되겠고요. 어릴 적의 고난과 이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럼 후반부는 영웅으로서 활약하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문 읽는 법을 익혀봅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읽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보기 먼저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기를 참고해서 내가 만약에 이 소설을 모른다라고 할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안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보기에서 제시해 준 게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의 힌트 자체가 중요하죠. 조응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은 뭐야? 뭔가 예지몽 같은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에게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달한대요. 초월적 세계, 신선 세계가 되겠죠. 자,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 현실 세계에 대한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는 뭐야? 도움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조응이 꿈을 통해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현실의 의기도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도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내용이네요.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전달자가 있는 거고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서 확인하게 된대요.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문 알지 못해도 풀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속문제가 아까 내용 모르다고 치고요. 조응을 구하려고 한 것은 아마 그럼 여기까지 속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사실 확인, 지문 확인이죠. 여기까지는 100% 맞습니다. 조응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주는군. 자,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초월적 세계에 비호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조응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이건 사실 파악이죠. 지문 확인하면 되는데 100% 맞아요. 전쟁에 대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겠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의심을 해보는데 봐요. 조응이 행군 중에 슬퍼한 거 맞고요.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확신하지 못하겠군. 이게 말 자체가 이제 모순이죠. 꿈속의 말을 믿으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거라는 꿈속의 말을 믿으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논리 자체가 틀리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2번, 3번.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논리 관계가 무엇인지도 읽어가면서 그죠?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3번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응이 거론되는 것은 여기까지 맞고요. 대부분 맞게 합니다. 내용 파악은요. 조응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린다고 보기에서 말했으니까 맞고요. 조응이 노응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왜요? 이게 편지가 뭐예요? 구체적 증거물이잖아요. 조응이 꿈속 여러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다. 맞죠? 노응이 천명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위국. 전에 위국에 침범한 가달국을 구해준 적 있는 그 위국으로 가요. 가던 중에 서번국 병사, 이 서번국은 위국과 이제 그 대립했던 그 나라죠. 병사가 매복한 함국을 향한다. 그러니까 서번국 병사가 누구를 조응을 죽이려고 하는데 함국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국에 서번국 병사가 매복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보기를 봐선 어떤 내용이 펼쳐질 거예요? 꿈에서 너 여기 조심해라 라고 말해줄 거죠. 그리고 너는 어떤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말해줄 것이라는 것을 보기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기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에는 이때에라는 뜻이에요. 원수, 여기서 원수는 대원수라는 말 앞에서도 나왔는데 뭐예요? 이 군대를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되는 거고, 이때 원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태자를 이미 구했으니까 이 사람은 종은 이 대원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수는 종이겠거니라고 상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착하여 군마를 다시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피곤해서 사관에서 사옥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라고 했어요. 자, 봐요.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어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랐다. 공중에 날아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꿈이죠. 그리고 인몽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뭐라고 나왔냐면 원수, 즉 종이 노곤해서 피곤해서 사관에서 쉬고 있었어. 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몽이죠. 그래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간 거죠. 꿈속에서 나비가 이끄는 대로 자기도 날아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습니다. 날아가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그곳에 뭐가 있어? 첩첩한 산 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그 울창한 숲인데 그 가운데 광활하여 매우 넓어서 완연한 별세계라. 와, 그러니까 천상계가, 그러니까 지상계가 아닌 천상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그러니까 천상계죠.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을 때 만고 충렬문이라고 붙여 있대요. 그러면 이 만고 충렬문이라는 현판을 통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충렬이구나, 즉 충성스러운 신하이구나 라고 알아채셔야 되겠죠. 그 다음요,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아있는데 그 노인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절에 높이 앉았다. 자, 그러면 이 노인의 외양을 묘사했어요. 이 노인의 외양 묘사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인물의 외양 묘사는 인물의 성격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한 노인은 얼굴이 관옥 같다고 했으니까 매우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긍정적인 인물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윗부분에도 공간 묘사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요. 꿈속에서 만난 공간,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별세계라. 여기 뭐야? 천상계임을 알려주는 곳인데, 그럼 이걸 통해서 공간 묘사가 들어갈 때는 고전소설에서 공간 묘사는 여기는 초월적 세계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묘사이다 라는 것 이해했죠? 예, 요거를 알고 요것을 다른 소설에서도 계속 적용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자하여 나란히 앉아서 라는 뜻이겠죠. 나란히 앉아서 큰 잔치를 배설한다. 큰 잔치를 베푼다. 굉장히 지금 평화로운 모습이네요. 충신들만 모여있는 신선 세계고요.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이것이 바로 서술자의 평가죠. 서술자의 평가.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죠. 이것은 등장인물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자의 평가라고 한 거죠. 자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망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말하고 있대요. 자석에 앉은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역대 왕들의 흥망성쇠 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된 줄을 모름에 분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맨 윗자리에 앉아있는 한 노인은 바로 누구였던 거죠? 제왕, 즉 황제였던 거예요. 황제.
자,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공을 몰라서 뭐요? 공을 밝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2023 대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죠. 공적을 말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해요. 저는 본래 한나라 신나로 깊은 뜻이 많은지라 옛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 칠성과 1월에 찬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요. 그죠? 한나라 신하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될 만하도다. 왜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황제가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그래서 각자 공을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공을 밝히는 거 1, 또 이 부분 큰 따옴표 있는 부분 두 번째 공적을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남은 공적은 어찌다 기록하리요. 작은 따옴표도 큰 따옴표도 없네요. 자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외를 다하리요. 그러니까 그 남은 공적은 어찌다 기록하리요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외를 다하고 감정을 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혹 녹이 등천하여 화가 나서 혹 칼을 빼들고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열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공적을 밝히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대요.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 때 누가요? 주인공인 종이요. 한 사람이 자중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 각각 소외는 옛일이라 우리의 그런 감정들은 옛일이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나라 때 주나라 때 나오니까 옛날 사람인 거 맞네요. 하나여도 미치지 못하와 알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한스러워 해도 우리 알지 못해. 대송이 역적에 당하니 현재 일을 말하자는 거죠. 큰 송나라가 역적에 망하니,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한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송나라를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며 언제 회복되오리까. 자, 역적에 망해서 송나라가 멸망하며 언제 회복될까요? 라면서 현재 송나라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이들은 다 신선이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요.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조웅,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송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조웅을 하늘에서 보냈다는 거죠.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우리처럼 충신이었으나 단명한다는 얘기겠네요.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에 패하노니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조웅이 곧 죽겠다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러할 때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건을 송나라 문제에 들어오십니다 라고 했어요. 송나라 문제 아까 첫 부분에서 이두병의 참소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충신이기 때문에 이 여기 천상 공간에 머무나 보내요. 그래서 송나라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송나라 문제라는 게 중요하네요. 송나라 문제가 그죠?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들어와서 아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나와 영접하여 반겨줬어요. 상자한 후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어요? 오늘 일찍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더니 문제가 대답하기를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요상한 마음을 품은 서번이라는 오랑캐가 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 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쉬운 일수록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그럼 여기까지 말을 들었을 때 뭐예요? 누구는? 종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 송나라 문제가 누구에게? 도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종을 도와주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네요. 그럼 뒤에 사건 나오겠네요. 우리는 분명 종이 죽으리라 하고 불성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하오리까? 천수 하늘이 준 운명을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원수가 깨달으니 그럼 여기요. 이미 꿈은 끝났어. 여기서 끝나고 원수가 깨달으니 강몽한 거죠.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하룻밤의 꿈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기에 따르면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는 상태죠. 자, 꿈을 통해서 앞날의 일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해요.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퍼서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종일 염려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꿈속에서 보고 들은 일 때문이죠. 자신이 꿈속에서 어떤 일을 보고 들었어요? 자기는 이제 송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물이고 자신이 송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번이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았기 때문이죠.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자, 봐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다 꿈이었고 함곡에 도달한 거예요. 맨 앞에 줄거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자를 구해가지고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함곡을 향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곡을 간 거죠. 그죠? 네, 중간 부분은 다 꿈이었고요.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국의 위로 떠 올라섰는데, 그러니까 밤이 되었다는 얘기죠.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 서글피 울고 그윽한 두견새가 우는 소리는 불려기를 일삼았다. 뭔가 이제 슬픈 분위기를 보여주죠. 자, 스산한 분위기. 그죠? 해는 떨어졌는데 잔나비는 뭐예요? 원숭이에요. 달빛 아래서 슬피 울고 있고 감정이입이죠. 그윽한 두성경은 불려기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포구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지규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여기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죠? 이 종의 염려, 걱정을 말해주는 거네요. 여기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이 배경 묘사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종의 염려스러운 마음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인, 그러니까 농을 만난 거네요. 농. 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배구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누가요? 농이 푸른 나귀, 당나귀가 푸른색을 재촉하여 배구선, 부채요. 부채 선자거든요. 원수를 만류하면서 만류했대요. 그랬더니 원수가 그 농을 바라보며 정신이 황홀하였다. 왜 황홀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사니까요.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왜냐하면 이 도사가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바로 죽은 송문제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이겠죠. 그죠? 자,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노웅이 말하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연수가 대답하길 네 그러하옵니다. 그랬더니 노웅이 말하기를 위국으로 가는 조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보시면 바삐 알려주소서 라고 했어요.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 무슨 일로 기니 찾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노웅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죠. 나는 떠돌아다니는
이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 아주 좋은 자연을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즉 신선이었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오로봉 봉우리 천명도사를 만나 수사미를 머물렀는데 출발할 때 한 서차를 주며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은 모라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 송나라 문제가 그죠? 신선이 되었어요. 죽어서 누구한테 부탁했죠? 천명대사에게. 그랬더니 이 천명대사가 다시 노홍에게 서차를 전해주려고 한 거예요. 꼼꼼한 내용 파악 하셔야 됩니다. 자, 국어는 꼼꼼함이 생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시간입니다. 자, 이 노홍이 그대에게 오늘 5시에 전하라 하여서 그럼 여기서 5시는 뭐냐면 오전 11시부터 1시예요. 5시까지 전하라 하여서 나귀를 바삐 모라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어요. 그럼 진시는 어제요? 오전 7시까지. 그러니까 조금 일찍 도착하려고 했는데 피곤한 탓에 시간을 넘겨버렸어. 그럼 아직 오후 1시가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여 못 만날까 염려했는데 이곳에서 만나서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아주 꼼꼼한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이 노홍과 헤어졌다는 얘기죠. 원수 다시 노홍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벌써 사라졌어. 신선이란 얘기죠. 정기성이 드러나요.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보니 그 노홍이 편지를 전해줬는데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종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번 쏘라. 이게 바로 구체적 증거물이죠. 꿈속에서 이런 그저 자신의 천명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이 편지 즉 구체적 증거물을 보고 이 꿈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들어가서 포를 한번 쏘라고 써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크게 놀라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누굴 불렀어요? 위홍창을 불러. 그러니까 이 위홍창은 누구? 현재 조웅과 함께 있는 인물이에요. 장조를 함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편지 내용이죠.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국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먼저 가 있는 군사들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즉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빠져나와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게 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항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의 군사를 돌려놓았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뭐 힘을 안 거죠? 꿈속에서 말한 계시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해를 묻는 건 내용 파악을 묻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적절한 거. 속문제는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속문제가 송나라 황제죠. 서번적의 관계에 빠졌나요? 서번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맞아요? 속문제는 서번이 위국을 치기도 전에 이두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2번 원수는 한국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아니죠. 연주에서 한국으로 가는 도중이죠. 이거 정말 세세히 읽어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문제죠.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춘 건 맞는데 한국에서 연주가 아니고 연주에서 한국이더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노홍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홍을 만나 기뻐하였죠. 원래 1시까지 와야 되는데
1시까지 가라고 천명도사가 얘기했죠. 그런데 자신은 좀 일찍 9시까지 가려고 했어. 그런데 말이 피곤해서 조금 늦었어. 그러나 만났어. 어쨌든 1시 이전엔 온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4번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간 게 아니고 이 위홍창은 누구와 함께 있던 인물? 조응과 함께 있다가 선봉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조응에게서 받았죠. 그러니까 틀린 말. 5번 황금관을 쓴 노인은 아까 꿈속 장면이죠. 황제였어요. 모험의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맞는데 뜰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는 아까 풀었고요. 그러면 이 종전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 때는 매우 꼼꼼하게 푸시는 것. 네, 열공하십시오. 다음 시간은 임진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